강의 준비하면서 일단 1주차 끝나고 나서 Q&A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Q&A를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세법이나 정권 교체에 따른 투자 방향성이 혹시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정권 교체에 따른 뭐 어떤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건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상이 맞아도 틀려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대통령이 누구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우르르 가고 이쪽 대통령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고 전 그런 투자 방법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에서 대통령 테마주에 막 사람들이 누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막 몰려가가지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 맞힌다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맞히면 대박 아니면 쪽박. 저는 이런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일단 정책이 나온다면 그 정책이 공급을 언제 어떻게 어디에다가 늘릴 수 있을 만한 정책인가를 일단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따가 배우겠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아니면 양도세를 완화해줘가지고 지금 시장의 매물을 막 늘려가지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정책을 펴는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이렇게 해야지 방향성을 잡고 세팅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는 불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그래서 그냥 뉴스 기사 같은 것들 나오면 이런 정책의 방향성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유튜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고 정도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이제 시부님 같은 경우는 다주택이신 것 같은데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제 이런 건데 이게 4주차에 저희가 상황별 투자 전략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황별 투자 전략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제 지금 현재 포지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종부세가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종부세가 부담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일단 개인으로 투자하는 거 멈췄어요. 제가 이따가 2교시 시작할 때 제 이번에 투자한 얘기 잠깐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는 이제 법인 설립해가지고 법인으로 투자를 한 건 했고 오늘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저번 주에 이제 가계약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제가 오늘 이제 계약서를 썼으니까 잔금은 12월 달로 해놨고요. 첫 번째 법인 투자를 했고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산이라든지 생숙 이런 틈새 상품들이 있으니까 요즘에 유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나 이런 것들 포지션에 대해서는 제가 4주차 때 좀 자세히 다뤄드릴 테니까 그때를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로 돈 번다고 오피스텔로 돈 번다고 생숙으로 돈 번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남들한테 휩쓸려가지고 막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투자하는 건 전 반대인 거예요.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 투자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남들이 막 돈을 번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가지고 거기 가서 투자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게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주특기를 하나 개발을 해서 만약에 그게 오피면 오피일 수도 있고 생숙이면 생숙이 될 수도 있는데 그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선인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일단 조사를 좀 해왔어요. 조사를 좀 해왔고 일단 좀 보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경매로 거의 지산을 많이 했었고 일반 분양을 받아가지고 뭐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는 사실 그냥 아파트나 뭐 재건축 재개발 쪽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굳이 지식산업센터까지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았으니까 그런 건데 요즘은 워낙 세금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뿐이에요. 네. 틈새 상품인 거고 이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은 뭐냐면 일단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측면에서도 오피스텔이 4.6%를 내는데 지산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해줘가지고 2.3%밖에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건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양도세 중과에도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그리고 지산은 대출도 잘 나와요. 7, 80% 대출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요즘에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알아두셔야 될 건 기본적으로 지산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수익형이에요. 우리가 상가를 접근할 때 원래 이제 상가를 접근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월세를 바라보고 접근하시지만 사실 상가의 장점은 수익형이기보다는 그 상가가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고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지산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내 눈앞에 월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몇 년 뒤에 내가 매도를 할 때 잘 매도가 될 것인지, 얼마의 매도가 될 것인지, 얼마가 오를 것인지에 대한 접근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지식산업센터가 핫하다 그러니까 막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상품이진 않고 수익형 상품이다. 근데 만약에 고른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좋은 입지의 지식산업센터를 골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좋은 입지라는 거는 일단 공실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수익형 모델은 공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실 리스크가 없는 그런 데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런 데 좀 제한이 있는 게 업종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서 막 지식산업센터가 엄청 뜨겁지만 나중에 분위기가 좀 꺾여버리면 이런데 매도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현금화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 이번에 마곡에서 분양한 게 엄청 핫해가지고 기사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장점을 보면은 취득세가 4.6이에요. 오피스텔이랑 똑같고 중요한 건 주택수도 미포함되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고 양도세 대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요. 전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만 보면 되게 완벽한 것처럼 보여요.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굳이 이제 단점을 좀 찾아보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주택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 이런 게 안 돼요.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받을 수가 없고요. 이 상품은 월세 상품인데 그냥 1대1로 매칭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관리 업체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 관리 업체에 저희가 관리비를 내고 이게 한 1개월 렌트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고 이 관리 업체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투숙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호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잘 해결되면 그냥 월세 상품으로 이제 받을 수 있고 위에 이제 장점들이 있으니까 틈새 상품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규제가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만약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공부를 좀 더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장이 왔을 때도 이게 가격의 보존이 잘 되는 상품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비교평가 관련해서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비교평가가. 근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 하는 게 이제 비교평가의 메인이니까 2주차, 3주차 강의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일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일산의 매수 타이밍이 15년 말부터 16년 초가 맞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답은 yes, 맞았고요. 근데 16년에 매수해서 18년, 19년에 매도가 많았는데 이건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왜냐면 18년, 19년에 왜 이렇게 매도가 많았냐면 안 올랐거든요. 다른 데가 막 다 오르는데 일산이 안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산 거주민들이 되게 불안한 거예요. 아, 일산은 이제 끝났나 보다. 안 오르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생수계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첨부해서 말씀드릴게요. 매니저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18년, 19년에 매도가 많았는데 이건 좋은 선택이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아닌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화면에서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타이밍을 한번 보면 아실에서 저희가 가격 변동 볼 때 이걸로 본다 그랬죠. 경기에 일산 동구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제가 적정한 매수 타이밍은 항상 언제라 그랬죠?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를 뚫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전세 지수가 항상 위에 있는 타이밍이 좋았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까 16년이라 그러면 이때인데 15년, 16년 이때는 좋았던 타이밍은 맞는 거예요. 일산의 타이밍이. 매매 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 지수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타이밍인 거예요. 여기서 만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뚫고 내려가는 이 타이밍이 좋았던 타이밍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좀 한동안 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한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거는 입주 물량하고 연관이 있을 거고, 지금 입주 물량을 보진 않을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아파트들이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뽑은 거예요. 물론 하남에서도 중심이 아니라 조금 밑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뽑았고, 부평에서도 일산 동구랑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애를 뽑았고, 수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급지만 보면은 비교군이 아닐 수 있지만 아파트 개별 단지로 봤을 때는 비교군이 되니까 제가 이런 아파트를 뽑은 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그랬는지를. 자, 아파트 비교 평가에 가서 경기 일산 동구에 일산 동구 아까 풍동에 숲속마을 2단지 두산이브거든요. 33평짜리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팍 올랐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팍 올라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얘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저희가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자, 그럼 아까 비교군에 제가 뭐 어떤 거 넣었죠? 하남 덕풍동의 덕풍자이,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하남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찍는 거예요. 물론 하남자이 같은 경우는 이제 5호선이 연장되면서 호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5호선 호재는 얘기가 언제 나왔었냐면 2014년도 이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확정이. 얘기가 나왔던 게 아니라 확정이 이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확정이 됐었는데 가격이 계속 똑같이 가다가 하남이 먼저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의 가격 가치가 거의 비슷했던 이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얘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가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먼저 치고 간 거예요. 가격이 똑같았어요. 이때는 가격이 똑같았었는데 3억 5천, 3억 6천이었는데 이때가 되니까 가격이 5억이고 3억 4천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쫓아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근데 얘는 더 올라갔어요. 자, 다른 애 이제 더 넣어볼게요. 아까 인천에 인천에 부평구에 산곡동에 금호 이수 마운트 밸리거든요. 이런 애들 한번 뽑아볼게요. 자, 보이세요? 얘는 뭐 특별한 호재는 없었어요. 그런데 얘는 언제 올라갔어요? 가격 가치가 거의 똑같았던 아파트가 얘도 이때 17년, 18년, 19년 이때 꿈틀하더니 여기서 먼저 이렇게 팍 올라가 버리죠. 여기서 이렇게 먼저 팍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파란색이랑 검은색도 가격이 벌어졌다가 여기서 만나잖아요. 원래 가격대가 똑같았던 아파트니까 여기서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수지 상현동의 만연마을 3단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만연마을, 자, 상현동의 만연마을 3단지, 만연마을 3단지 560세대, 만연마을 3단지. 네. 한번 해볼게요. 보이세요? 얘도 가격대가 똑같았던 아파트인데 얘는 거의 지금 부평에 있는 이 아파트랑 거의 똑같이 가죠. 가격대가 같이 가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일 높아졌죠. 근데 일산만 안 올랐던 거예요. 그럼 일산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 팔았다는 거잖아요. 2018년 19년에 안 오르니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가치가 비슷했던 아파트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일산 거주민이면 이걸 팔아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왜? 이렇게 따라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덜 오른 거예요. 그럼 지금 만약에 본인이 일산 갖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 돼요? 아니면 매수해야 돼요? 이거 매도해도 갈 데가 없어요. 얘는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옛날로 따지면 일산하고 분당하고 가격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시부님,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분당에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순회동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찍어볼게요. 5단지 한양. 5단지 한양 말고 금호 이런 데 하나 찍어볼게요. 자, 이런 데가 있어요.
분당의 이제 대표적인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경기 일산 서구 일산동에 얘 말고 뭘로 해볼까요? 구단지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비교군이 아닌 거예요. 보이시죠? 일산에 있는 후곡동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고 아까 분당에 있는 대표적인 아파트예요. 근데 비교군이 아닌 거예요. 엄청 과거에는 비슷했을 수 있는데 이미 이때부터는 비교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과거 가격대가 그 정도는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당하고 일산을 지금 비교하는 건 비교군에 안 맞다. 그래서 과거 가격대가 최대한 비슷한 기간이 길었으면 더 좋은 거예요.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그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답은 일산은 18년, 19년의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니었고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걸 버틴 사람들은 지금 상승분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일산은 또 멈춰 있어요. 다른 데들은 비교군은 올라가 있고 그만큼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일산의 가치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런데 걔네랑 비슷한 언저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가격대가. 물론 일산도 이제 호재도 있고 이러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일산을 들고 계시다면 매도 타이밍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세 번째 질문은 갭이 5천 이상으로 벌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결정하나요? 만약에 이제 설정한 투자 기준이 5천만 원이었는데 아니면 내가 투자금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사고 싶은 아파트가 갭이 5천 이상으로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웬만하면 다른 아파트를 찾으려고 해요. 투자 기준을 좀 따르려고 그래요. 특히 투자 경력이 좀 짧으면. 물론 투자금을 더 들여가지고 무리해가지고 사는 상품들이 요즘은 돈을 더 많이 버는 시대긴 해요. 지금은. 그런데 지금 시대가 좋아가지고 그 상승장이 오래되고 있으니까 전국이 상승장이니까 결과물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까지 우리가 투자를 평생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방식으로 하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나중에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주차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생 잃지 않는 투자, 잃지 않고 평생을 할 수 있는 투자를 항상 지향하기 때문에 투자 기준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조금 오바되는 경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를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는 편이다. 그 다음에 저평가된 지역인데 향후 공급이 많은 곳은 투자하기 어떨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다만 역전세 리스크는 대비를 당연히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2억 5천에 사가지고 2억 3천에 지금 맞춰놨는데 투자금이 2천밖에 안 들어갔는데 2년 뒤에 3천만 원을 더 돌려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3천만 원이 준비돼 있으면 오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른다고 보니까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보니까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뭐 천안은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뭐 아산, 당진 이런 데들이에요. 물론 천안, 아산, 당진이 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역전세 리스크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이런 거는 좀 대비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전세 잘 맞추는 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따 2차 필터링 할 때 마이크 누구 켜지셨어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네, 마이크 좀 꺼주시고 전세 잘 맞추는 팁은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2차 필터링, 3차 필터링 할 때 꼭 봐야 되는 게 수요와 공급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 전세 지수 보잖아요. 그 매매 전세 지수 볼 때 전세 지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세 지수가 중요한 거는 전세 지수가 오르는 지역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전세 지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는 공급 물량이 없을 거라는 말이고 역전세 리스크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차 필터링 하기 전에 2차 필터링, 3차 필터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안전한 지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급 물량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야 돼요.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전세를 잘 못 맞춰요. 아무리 내 집에 인테리어를 잘 해놔도 옆에 새 아파트 들어오면 거기로 가요. 가격대가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했던 방법인데 잔금위를 최대한 늦추는 거예요. 잔금위를 최대한 늦추는 거의 전제 조건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지역에서 잔금을 늦게 맞추는 거는 최대한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잔금위를 늦추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동일 물건 대비 뭐 층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 확실히 소장님들이 홍보하기도 편하고 이제 그 세입자들이 왔을 때 확 눈에 이제 띄니까 그럴 때 전세 맞추기는 당연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소장님 복비 더 아끼지 말고 더 챙겨드리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저는 뭐 2배도 챙겨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복비 더 챙겨드리고 빨리 맞춰달라고, 내 물건 우선적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군데만 내놓거나, 내가 매수한 그 소장님한테만 내놓거나, 아니면 2~3군데 정도 내놓는데, 그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내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내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매수한 사장님이 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으니 관계 관리를 좀 잘 해야겠죠. 뭐 기프티콘 이런 것도 쏴드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거부 방법. 저는 좀 정석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불법적인 거 그냥 안 하고 편법 안 하고 그냥 정석으로, 현재 기준은 이제 6개월에서 1개월인데 지금 이제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이제 통보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이제 통보를 미리 하고, 그때 이제 잔금까지 다 맞춘 다음에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그분이 계약갱신권 쓰기 전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되니까 그냥 정석대로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종부세 압박이 이제 슬슬 좀 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법인 투자를 해봐야 법인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할 때 법인에 대해 내용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모든 투자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라는 생각에 이제 경험상 한 것도 있고, 막상 법인 투자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월 나가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좀 크긴 하지만, 그거 감안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 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4주차에 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34평하고 60평 가격이 지금 거의 똑같은 단지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갭벌리기를 할까? 근데 저는 그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좀 지역별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단지인지 제가 여쭤봤고, 이 단지였어요. 서울 구로구에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 1차라는 아파트였는데, 이 33평하고 54평이었나? 61평이었나?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33평하고 61평이. 아무리 33평이 인기가 좋고 잘 나가도 여기 이렇게 가격대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고. 저는 이렇게 붙어 있는 시기가 대형 평수를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예,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요. 결국에는 평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형 평수가 더 많이 올라요. 절대 금액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시기가 항상 기회다. 이 아파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그래요. 이게 제가 기초반 때 이제 설명을 해드렸던 아파트인데, 보시면 이 현대산차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는 23평짜리가 이렇게 있고 34평이 이렇게 있고, 이제 23평하고 34평 보면 여기 지금 붙은 시점 보이세요? 이렇게. 아무리 요즘에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고 23평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똑같아지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똑같으면 무조건 큰 평수 사는 게 맞아요. 혼자 살더라도. 저는 가격이 붙으면 혼자 살더라도 61평 살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대형 평수가 저평가된 거니까. 근데 34평만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56평짜리도 붙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붙은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이때는 56평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실거래가. 결국엔 벌어져요. 벌리고 올라가요. 서울만 이런 게 아니라 지방도 똑같아요. 지방도 똑같은데,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예를 들어 하나를 보여드리면, 효자동에 있는 SK뷰 1차, 3차를 볼까요?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붙는 시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붙어 있죠, 얘네가. 여기서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붙어 있는 시기에 뭘 사야 돼요? 당연히 큰 평수 사야죠. 맞춰서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고. 그쵸? 이렇게 붙어 있는 시기들. 이런 붙어 있는 시기들이 오히려 좋은 시기인 거죠. 대형 평수로 갈아탈 수 있는. 그래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항상 평형별로 이렇게 비교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대형 평수가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구나. 지금은 소형 평수가 저평가되어 있는 시기구나를 이걸 통해 가지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형 평수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A 하는 데만 30분 걸릴 거라고 했는데 딱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주차 강의는 교재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2주차 강의를 시작할게요. 2주차에는 향후 오를 지역을 분석하는 7차 필터링 과정이에요. 2주차 강의부터가 진짜 메인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2주차 강의만 제대로 잘 복습을 하고 지역 선정을 잘 해도 앞으로 이를 지역에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앞으로 올라갈 지역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지역이 상승하는 한 내가 선택한 아파트도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승할지는 우리가 5차, 6차, 7차 필터링에서 좋은 아파트를 고르면 되는 거고 1차부터 4차 필터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아파트를 고른다 그러면 좋은 지역을 고른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2, 3년간은 떨어지지 않을 지역에 투자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물론 확률상 100%라는 건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에요. 그 1차 필터링은 처음에는 인구 세대수로 볼 거예요. 인구 세대수.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세대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 도시의 규모가 지금 몇만 세대가 살고 있는지 몇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차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이에요.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요. 짜장면 값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와 공급을 볼 거고 수요와 공급을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식은 사실 수요와 공급을 보기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수치를 비교적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수요와 공급 그리고 매매 전세 지수는 거의 묶어가지고 같이 한 큐에 볼 거예요. 그래서 매매 전세 지수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역 간 비교 평가예요. 이거는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내용만 2시간 내내 할 거예요. 그래서 지역 간 비교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지역 고르고 나서 그 지역에서 어디가 1급지고 2급지고 3급지인지를 가격과 분위 지도를 통해 가지고 볼 거고 그 다음에 학군과 상권을 통해서 교집합을 해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6차 필터링까지 하고 나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더라도 내 투자금에 맞지 않으면 내가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내 투자금에 맞는 단지는 어떻게 찾는지 아주 쉬운 툴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시간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보너스 팁까지 할 건데 만약에 이 부분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3주차로 넘겨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7개의 필터링이 모두 통과되는 지역이 가장 베스트인 거예요. 그 아파트가 베스트인 거예요. 그런데 지역 분석을 하다 보면 1차 필터링부터 7차 필터링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과 아파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럼 뭐예요? 교집합을 계속 해나가되 가장 많은 교집합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고르는 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가장 많은 교집합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고 제일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점수를 부여한 아파트들부터 쭉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순위를 정한 다음에 각 지역에서 대표 선수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군산만 임장 갔다고 해서 군산만 보는 게 아니라 군산, 목포, 전주, 그 다음에 김해 이런 데까지 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베스트 물건을 하나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인구 세대수부터 보겠습니다. 처음 인구 세대